네, 주말 휴가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여전한데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 객이 몰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방역 당국이 이번 주가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정말 분기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향후 2주가 중요한데요. 어제는 676명, 국내 발생이 651명인데 수도권에서 412명으로 수도권이 63.2%, 네. 비수도권도 23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의 이거 양성률을 보면 1.83%로 뭐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02명이 확진돼서 수도권 발생 수의 25%, 즉 4명에 1명은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어제 그 위중증 환자가 11명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1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치명률이 0.51%까지 줄어들었거든요. 4월 달에 사망하신 분들이 96분이신데요. 지금 이 며칠간에 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60세 이상의 예방접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6월 19일까지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이 고연령층에서의 접종이 완료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향후 2주일간 과연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지금 600~700명이지만 이 수준이라도 유지가 되면은 접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2주일간 갑자기 돌발적으로 더블링이 된다든지 1000명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우리 방역도 역학조사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의 2주가 줄어드는 거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게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현 시점에 오늘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서울 곳곳이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을 시기인데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기를 보면은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밖에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그런 상황이죠.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도 그렇죠. 있고 뭐 부모님도 뵈러 가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이 연휴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연휴들을 보면은 직장에서의 접촉하는 것과 우리 야외에 많이 나가서 접촉하는 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600~700명씩 하루에 환자가 나오고 있고 어떤 집단 발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작년과 다른 점은 우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 6월 말까지만이라도 잘 한다면은 즉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다음에 모임을 좀 자제하고 요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새로운 모임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면은 일단 몸이 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권태감이라도 있으면은 일단은 등교하거나 직장에 가지 마시고 지금은 선별검사소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확인을 한 후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1,300만 명 우리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은 약 25%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령층이 접종이 다 되는 시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마지막 터널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 면역이라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이 6월까지만 잘 견딜 수 있는 상황, 즉 이 여름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니 5월하고 6월 초까지 잘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은 상당히 좋은 시간도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감염자의 15% 정도가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이라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단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좀 있어 보입니다.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14.8%라는 얘기는 이 집단 발생들 안에서의 이 변이주의 확산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세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변이주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공포스러울 것까지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이주라는 것은 지금 영국 변이주가 대부분이지만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방역 통제만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현 상황에서의 최대 목표라는 것은 변이 확산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즉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권 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본 검체 수가 너무 적어요. 지금 일단 변이주를 찾아내는 수를 좀 더 확실하게 늘리면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이주라는 것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의 경우 뭐 잘 못하는 나라들은 그냥 놔둔 것이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40%내지 50% 변이주를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늘릴 수 있는 것이 이 검사 자체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이 시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이제 질병청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변이주인가 아닌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지금 방역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지 잘못해서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퍼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중증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국 변이주 같은 경우에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40대, 50대에서의 중증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늦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최근 1주간에 283명이 울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울산이 이렇게 인구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4명, 63.8%가 영국 변이주라고 하니까 아마 향후에 나오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이 영국 변이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검사를 해서 영국 변이주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일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지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들을 선제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임시선별진단검사소, 즉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접촉을 했든 안 했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3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수를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늘리면서 지금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들이 변이주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 이 변이주가 나온다, 영국 변이주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시다가 집단 면역 달성이나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힘들 거다 이런 또 전문가의 분석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나 앞으로의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런 분석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갑자기 나온 분석은 아니죠. 작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벌써 1년이 넘어가 1년 반이 돼가면서도 아직도 변성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 기세를 우리가 완전히 꺾여서 없애는 데까지는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집단 면역이라는 의미는 우리 국민이 70%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한테 전파시키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방률이라는 것 자체가 100%일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예방 면역이 있다는 의미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무증상으로 끝나거나 경증으로 끝나면서 나는 완전히 방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변이주라는 것이 점점 더 생기면 지금 영국 변이주만 해도 1.7배 확산력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R0 값이라고 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접종률이 높아져야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
즉 독감 같은 것들이 0.1% 이하거든요, 치명률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치료약도 있고 예방주사도 있고 치명률은 낮으니까 우리가 독감은 뭐 접촉한 사람들 이 밀접접촉자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 70% 정도가 맞는다면은 특히 고령층에서의 환자가 안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젊은 층이나 지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뺀다 그러면은 70%를 다 맞아도 결국은 바이러스는 유행은 하겠지만 환자 수는 급격히 눈에 띄게 줄 것이고 또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코로나19는 일단은 관리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변이주가 확실하게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면은 즉 코로나19가 아닌 올해 생긴 코로나21이라는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은 변종으로서 새로운 개발을 또 해야만 백신이 새로운 개량 백신이 나와야만 우리가 접종을 받고서 나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독감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독감하고 이 코로나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 독감은 매년 숙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돼지, 새들 같은 데에서 새로운 제조합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일단 이 바이러스부터 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몇 년이 지나서 종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도 또한 없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이가 아니라 변종이 나오면 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맞지 않겠다가 19%대. 이 조사 결과 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상당히 낮은 숫자죠. 10명 중에 6명 정도로. 우리 처음에 2월 26일 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에 이 위험군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종사자들은 거의 90% 이상씩들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거랑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숫자는 사실은 18세부터 전부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40대 정도까지는 백신을 과연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맞아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그 부작용 사례들이 과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 과연 얼마나 접종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0대 이상들은 오히려 이 리스크보다는 이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 백신만을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자 백신에 대한 불신은 그다지 없는 데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좀 과장된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그 혈전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382만 명이 맞았는데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심은 대단해서 실제로는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70세부터 예약을 받는데 과연 그 동의율이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1,300만 명을 계속 맞춰서 60세에서 다 못 채운다면은 55세까지라도 내리면서라도 충분히 빨리 맞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거부하시는 분들은 11월이나 돼야 다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혀 나쁜 백신은 아닙니다. 파이자에 뒤떨어지는 백신은 아닌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2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자는 3주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파이자 백신을 맞는 분들은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3주 안에 면역이 형성돼서 8월 초 정도 되면은 면역이 완성되는데 지금 6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시는 고령층인 경우는 9월이나 돼야 2차 접종을 받는 이런 불이익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지금 모든 차례가 오는 사람들은 다 접종을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를 이제 면제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동을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국외에서 맞은 백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후에나 2차 접종을 받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다 받은 후에 2주가 경과한 사람을
접종 완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는 면제를 시켜주기는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돼야 되고 또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가격리가 그냥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능동감시를 2주간 하고서 또 PCR 검사를 받고서 격리 면제가 되는,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사실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 2차 접종을 다 완료하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이 자가격리 2주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PCR 음성에 증상이 없어야 되겠죠. 이 부분만 된다면은 지금 가능한 것이긴 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 75세 이상 맞힌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맞는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직 다 2차 접종이 완료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면역이 완성된다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는 분들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이 조건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강릉에서는 5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권 출신이란 점에 방역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라마단 기간이란 점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죠. 이 강원권은 원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50만 명 인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 국민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강릉인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 도시도 상당히 한적한데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경우에는 접촉 위험이 있지만 실제 이 집단 발생이 일어난 경우는 그 러시아인하고 중앙아시아 분들이 이슬람권이었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 다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접촉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집단 발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외에도 같이 근무를 하셨던 내국인 근로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 집단 시설에서 거주 시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 체류자들의 특징은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은 국외 추방을 당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방 접종을 받으러 안 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 또 안 가면 괜찮은데 타 지역으로 대피하든지 하게 되면 타 지역까지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막으면서 타 지역에까지 전염이 안 되게끔 잘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특히 선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근데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또 자발적으로 나오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용주들이 잘 여러 가지를 설득을 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이게 지금 그 외국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확산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들을 뭐 강제 출국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전부 진단을 받고서 지역사회 전파를 가능한 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짚어보면 백화점에서의 확진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출입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전파가 그다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일 경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진단검사를 받음으로 해서 수습이 됐어요. 근데 이 백화점의 경우는 좀 더하죠. 지하 1층에 가면 우리 식품관에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은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군데인데요.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 강남점까지 해서 여기에 지하 1층에 가셨던 분들,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이 식품관에 지나가셨던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예방적으로 지금 진단검사 어디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검사를 받고 또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어도 찜찜하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염 우려라는 것이 꼭 거기서 안 걸렸더라도 일단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이 대규모의 인원들이 다 가서 받아서 진단검사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양성률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